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릴라 방송입니다. 네, 저희는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제 옆에는 보시다시피 그 강기훈 새벽당 대표께서 함께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찍는 이제 이거 녹화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수요일 날. 그런데 음, 뭐 가기 전에 한마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드디어 네, 대장정이 끝났군요. 음, 네, 네, 이번에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10팩 참석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네, 이제 드디어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위원장님, 이번에 저 10팩 참석에는 네. 뭐 이뤄낸 성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인터뷰한 거, 네네. 에이포타임스 인터뷰한 것도 큰 네네. 성과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행사에 오면서 그 일본 쪽 관계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거,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또 하나의 성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정치판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다음 선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미국 애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딱 그겁니다. 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건 봤어도 너네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 음,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제일 뭐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이번 그 코로나 사태는 사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전 때 막을 수 있을 사건이었지만은 정부에서 그 안이한 태도로 그 대처를 하다가 지금같이 이제 완전히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좀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정부하고 그다음에 어용단체들 있죠. 이런 좌파 쪽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그거 이제 정부를 보호한다고 카바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염병 확산 막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우한폐렴 번졌을 때 했던 그 우마오당 수법하고 지금 매우 비슷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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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지금 네,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음, 그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느낀 점은 여기 이제 살고 있는 교민들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 주재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재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국에 들어간 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그 음,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국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변화의 심각성을 되게 크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음,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큰일 났다. 사회주의화 돼 가고 있다. 음, 이래서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서 보니까 더 음, 그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하는 걸 보니 너무 이상하다. 음, 이거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다. 음,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음, 뭐 새벽당이라든지 아니 위원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던데 음, 그래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야 일단은 네네. 정치 초년생이라 할 수 있고, 일단은 한국의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도 뭐 잘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우리가 하겠지만은 어쨌든 좀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민들이 많은 기대를 거시는데 상당히 저희는 어깨가 무겁죠. 왜냐면 기대 걷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걸 가지고 뭐 스트레스라 생각하진 않고,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그 기대 어쨌든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기 와서 보도 자료를 많이 뿌렸습니다. 특파원들한테. 네, 근데 보도 자료를 나눠주는 사람이 특파원 간사입니다. 네. 근데 특파원 간사가 한겨레 지금 소속이더라고요. 어제 이쪽 미국에서. 네네네. 네. 워싱턴 특파원 간사가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네, 네, 특파원들 모임에 간사가 있는데 그쪽에 특파원들 보도 자료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왔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 보도 자료를 보내주면 각 언론사 특파원들한테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네. 근데 한겨레였습니다. 그 간사가. 예, 예. 네, 그래서 뭐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와서 활동하는지 모르고요. 음, 알리고 싶지 않겠죠. 어, 왜냐면 저희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희가 여기서 활동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에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워싱턴에 와서 이쪽에 와 있는 특파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여기 오게 된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좀 한국의 여기 워싱턴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 알리려고 좀 보도 자료도 쓰고 그다음에 기자 회견이라든가 그 어떤 그 인터뷰 취재 이런 걸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결국 다 카트가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다른 그 이제 특정 신문사라든지 특정 방송에 넣었는데 데스크에서 다 잘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못 알렸는데 그 대신 외국의 저희 나라의 저희 나라 실태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에폭타임즈랑 네.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죠? 그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한 네네. 폐렴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좋은 그 의학 기술이라던가 방역 시스템을 갖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확산하게 된 계기는 초창기 중국인들이 입국을 막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입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국 금지를 안 시키고 하루에 2만 명씩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네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제 우한 폐렴이 심하다 해서 중국인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2만 명씩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보태가지고 우한 폐렴을 피해서 들어온 중국인들한테 영주권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뭐 서울 박원순 시장부터 해갖고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대구시장 이런 사람들이 뭐 중국을 응원한다고 막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뭐 마스크도 국내에 쓸 것도 부족해 죽겠는데 전부 다 중국에다가 상납을 했죠. 그랬고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는 안 보낸 대신에 돈을 보내겠다 해서 지금 돈을 지금 상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연예인들도요. 네. 그 친중 사대주의 연예인들이 뭐 중국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중국 국민들 힘내시고 뭐 극복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대구에서 우한 폐렴이 크게 확산되니까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한 연예인 중에는 고향이 대구 출신이면서 중국을 힘내라고 얘기했던 배우도 있어요. 아 누군지 알겠습니다. 대구 출신인데 특정 네. 이름은 말씀하시죠. 예, 대구 출신인데 그러면서 자기 고향 대구에서 폐렴이 번졌는데 거기에서 한 말도 안 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작용화돼 있고 사회주의에 물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들이 얼마나 중국의 친중 사대주의인 줄 알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자살하는 건 봤어도 네. 국가가 자살한 건 처음 봤다라고 표현한 게 그렇죠. 그쪽 이렇게 지금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 국민이 죽는 걸 안타까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느 나라 국민인데 자국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걱정합니까? 그게 무슨 인류애도 아니고 이건 매국노죠 그냥.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에 온 소개 성과는 저희가 이런 거네요. 이렇죠. 어쨌든 네네. 저희는 뭐 여기에 와 있는 한국인 특파원한테서 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결국 한국 신문에 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우리가 그러한 효과도 노리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 이쪽에서 그 좌파 언론 매체들이 이러한 언론 통제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터뷰를 막았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외신 쪽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신청해서 응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는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의회와 외교 라인을 형성을 했고요. 네, 두 번째 미국 언론사와 또 라인도 형성을 했고요. 그렇죠. 그럼 그 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 부분을 세 가지를 했으니 저희는 이번에 성과를 한 80% 정도는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아이러니하지만은 우리가 이번 여기 워싱턴에 오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세력은 전부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니면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이번에.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 CPEC에 참석하면서 네, 느낀 점이라든지 박 위원장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네, 전략 외교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전략 안에 외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저 대표는 이번 워싱턴에 온 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을 서포트하러 온 거랑 똑같습니다. 네, 네. 예, 그 위원장님이 이걸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번 CPEC이요? 네네. 이번에- CPEC과 미국 이
사회 그리고 이제 미국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일단 지금 그쪽 이번에 연설하는 것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제가 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사항이 뭐냐면요, 한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네, 거기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그랬고 펜스 부통령, 그다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 연설들도 쭉 들어보면은 한국하고 북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없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 언급하는데 그것도 잠깐 언급하고 다 지나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네. 북한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야 이게 왜냐면은 그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연근해에 항공모함이 3대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주변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연설을 할 때 시팩에서 당연히 중동이라든가 시리아 이런 상황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한국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한국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상 언급을 안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한국의 그런 어떤 그 위치 아니면 그런 외교적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예 그냥 패싱을 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를 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이제 한국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로 거의 뭐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른 나라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냥 운명 공동체니까 중국 얘기에 포함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놀랬던 게 여기서 시팩 활동을 할 때 일본의 위상이 되게 격상됐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 정말 굳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팩 행사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인데 물론 미국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할 때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교 문제까지 지금 얘기할 때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요 인물 3명 그 외 여러 소소한 세미나들을 보면은 중국이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패권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나, 중국의 영향이 어떻게 퍼지는가 이런 중국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이번 이슈의 큰 문제점인데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에서 생각하는 큰 그림 어떤 방어 전략은요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인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 쪽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일본과의 관계를 그 동맹에 안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한미일이에만 돼요. 왜냐면 이번에 그 일본이 인공위성 하나 띄워 올렸죠. 네, 네. 그 띄올린 그 인공위성의 목적이 뭐냐면 북한에서 어떻게 그 군대가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실험장 주변에서 어떻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가, 그다음 미사일을 발사하는가를 조기 감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만들어진 시스템을 감시를 하려면은 지소미아가 필요합니다. 네, 지소미아가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해군력과 공군력 아니면 저쪽 태평양 함대가 오니까 그다음 한국의 육군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레이더 감시 시스템 이 세 개를 연결해야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던가 중국의 그러한 어떤 군사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해지고 있는데 지금 좌파들도 지소미아 폐기를 외치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 단절시키려는 와중에 우리나라 우파 보수단체들도 일본과의 연대에 대해서 아직도 꺼리낌을 갖고 그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필요하거든요.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쪽 사람들이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일본 쪽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가지고 빨리 한국 쪽에서도 일본과 힘을 합쳐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일본 쪽에서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쪽에서도 일본 쪽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더 붙여드릴까요? 보자. 그럼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한미일 군사동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그 다음에 한 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일
지소미아 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저희가 부탁을 한 겁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느냐?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보수 내에서도 친중 반중이 있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탠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은 한국과 뭐 군사 동맹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며 네. 뭐 한미일 협정을 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한 네. 이렇게 스탠스 벨트로 그림을 그려오다가 갑자기 전승절에 참석을 해버리니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그 부분도 참 굉장히 황당했겠죠. 네. 예, 왜냐면은 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절을 그냥 말 자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승 기념일이라는 거는 일본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한 기념일을 뜻하는데 첫째로 중국 공산당은요 일본군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싸웠지 공산당은 맨날 그 뒤에 숨어 있으면서 오히려 일본군을 이용해서 중국 본토 내에서 장개석 군대가 일본군이랑 싸우면서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집중했지 일본이랑 싸운 적이 없어요.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전쟁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만 국민당 정권에게 그 전승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 전승기념일에 간 서방주의 국가는 그 한국밖에 없었어요.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야 어차피 다 저쪽 구소련권 공산권 국가니까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지만 그 자유진영 쪽에서 온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 쪽 정가에서 받았을 쇼크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 우파가 비등비등하거나 네. 대선에서 저희가 찾아오더라고 해도 보수 쪽에서 한번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10회기에서 나왔던 모든 연설, 여기 연사들의 내용의 대부분이 국내 이슈가 아닌 국내 이슈 빼고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다 빼고요. 그 외 외교 부분은요 거의 100% 중국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중국이에요. 따라서 중국하고 친한 정치인, 중국하고 친한 국가와는 절대 미국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슬로건이 있었죠. 아메리카 vs 소셜리즘이라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자 맞죠? 공산당이 있으니까. 네. 따라서 공산당과 친한 정치 인사나 그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 혹은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절대 미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거의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교체한 정권 자체가 친중 정권이라면 아무리 우파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 한국에서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희화하거나 네. 좀 이상한 사람이다, 개짜다, 네. 그 사람의 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네. 계속 이제 메시지는 맞는데 네. 메신저에 흠결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느낀 게 제일 심하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트럼프는 성과를 냈거든요. 네. 경제가 좋아졌고 일자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익을 우선했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트럼프를 싫어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도 트럼프는 너무 좀 이상해, 뭐 격떨어져, 그렇게 격떨어져, 뭐 품위가 없어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더 늘어나고 자기네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조금 요즘에 이상한 게 그 말에 이번 조국 사태로 조금 변하긴 했는데 그 말에 현혹되고 좀 멋있어 보이고 좀 깨끗해 보이고 이러면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도 그 혹세 무민에 쏟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저 위원장님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배돼지가 불러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왜 툭 치세요? 왜 배돼지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조금 이제 위원장이 예? 예, 이 배부른 개돼지들 더 심하게 나가야지. 알았어요. 네, 이제 오늘 예, 배돼지가 불러. 왜냐면은 네네 그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지금 바깥 세상에 굶어 죽는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굉장히 힘들고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어디 무슨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이 세상이 무슨 핑크빛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핑크빛이 아니라 피빛입니다. 양육강식의 세계고 본인이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방심을 하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살벌한 세계거든요. 그거를 국가라는 안전한 조직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흥청망청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국가가 탄탄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지금의 그 생활을 영위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C주의라던가 어떤 무슨 그 감성적 그 인권 아니면 뭐 이런 인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주변 국가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뭐 이상한 말로 자꾸 포장하면서 자신이 마치 착한 아이거나 어떤 뭐 인류의 그 평화라든가 아름다움을 걱정하는 그러한 무슨 성인인 것처럼 본인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개뿔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 당사자를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명확한 현실이에요.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건 지금 사회 분위기라든지 좌파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항상 국가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할 때 하면 이거는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거야. 너네가 일자리가 없는 것도 국가 잘못이야. 뭐 예전에 박근혜 정권 잘못이야. 아니면 이명박 정권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다 흑수저 되세요? 그게 아닙니다. 네. 결국 금수저, 은수저론을 펼치던 이번 정권의 그 프로파간다를 펼치던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려줬죠. 네, 다이아몬드 금수저도 수저를 아니고.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정말 원래 원칙이 자기 책임이 원칙이고 예외가 국가 책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국가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호해 줄 거다, 뭐 할 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국가 책임이거든요. 네.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저희 나라 국민들이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신천지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리 뭐 집회를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이만희 쪽 그 신천지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역의 실패를 이제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중국한테 그 문제를 돌리기는 너무 무섭고 중국에 대해서는 벌벌 기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막연하게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까지 적으로 돌릴 것 같으니까 아예 신천지라고 해서 특정 종교 세력을 돌렸죠. 물론 신천지가 문제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신천지 쪽으로 모든 문제를 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네. 이 친구들이 너무 이제 배가 불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장 같은 지식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우파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좌파들이 펼치는 프로파간다를 못 막아서 그렇게 세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가에서 다 해줄 거다, 뭐 해줄 거다, 뭐 해줄 거다. 국민들 같은 경우에 거기 세뇌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뇌가 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지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교화를 시키고 계몽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몽이라든지 교화에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힘든데.
힘들어요. 제가 3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늙었더군요. 예? 아, 요즘에 좀 살아나십니다. 아니 늙어서 맛이 가버렸어요. 예? 그 계몽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네네. 어차피 알아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할 거는 하니까 하겠지만 네. 오늘도 우리 그 백악관 가서 재밌는 여자 봤지 않습니까? 아. 본인은 한국 사람이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1년밖에 유학을 안 했다는데 한국말을 영어 발음을 섞어서 하는 거는 되게 수상하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여자가 얘기할 때 그러더군요.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쩌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뭐 우리 민족이 뭐 어떻게 뭐 공존을 하고 평화적으로 뭐 어쩌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필요 없고 아가씨,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이 삼국 통일인데 삼국 통일할 때 평화적으로 통일한 적 있어요? 그랬어요. 없지. 당연히 전쟁을 했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가 된 이후에 통일신라가 약해져 가지고 후삼국 시대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다시 후삼국이 통일해 갖고 고려가 생길 때 평화적으로 한 적 있냐? 없다. 또 전쟁했었어요.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넘어갈 때 그냥 왕이 이 왕권 가지십시오 하고 냈다 던져준 적 있나? 아니에요. 또 분란이 있었고 싸움이 났었다고. 역사적으로 심지어 미국조차도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통일시킨 거는 남북전쟁이었다고. 네. 따라서 이 세상에는 그 통일을 하게 될 때 전쟁을 한 경우가 전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거의 99%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됐지 평화적으로 통일된 적은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정치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 통일을 대비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렇다면 남북 통일을 할 때 대부분 99%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됐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군사력 강화시킨 게 첫 번째예요. 네. 왜? 전쟁에서 이겨야 통일이 가능하니까. 네. 그 다음 나머지 1% 정도의 확률이 평화적인 통일이에요. 그러면 국가 정책을 이게 통일 정책을 세울 때도 그 비중을 99%는 전쟁을 통한 통일의 99%, 나머지 1%가 대화로도 통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이 선동을 하는 거냐? 아예 전쟁을 통한 통일이란 개념을 아예 배제시키고 무조건 평화 통일로 한다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맨날 역사는 이런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면서요. 그 단재 신초 선생도 약간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지희들도 뻐꾸기처럼 반복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도 그렇더구만. 역사를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더라고. 물론 제가 이거 녹음해놨으니까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건데 얼마나 그 학생이 멍청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그 마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자기가 뭐 인류애적인 뭐 성인 같은 행동을 하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북한 자체가 우리가 그 좌파 애들이 남한 내에서 평화를 외치는 이 와중에도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는데 뭔 놈의 평화 통일이냐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대응하고 마찬가지 그러한 망나니 같은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금전적으로나 물자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도 그냥 덮어놓고서 뭐 경제 교육부 1위다 이런 말로 해서 어물쩡 덮어가려는 한국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그자들도 결국은 매국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선거 기간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북한 문제, 뭐 중국 문제, 코로나 문제 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그 지역구에 당선이 되느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왔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같은 분과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바닥에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근데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을 돌아갈 겁니다. 네. 이번에 선거 위원장님 전략위원장이니까 선거 전략에 대해서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약간 뭐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저희가 가서 바로 선거 전략을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노리는 첫 번째 목표는 일단 비례.
비례대표를 많이 뽑힐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일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역구도 합니다. 지역구도 하지만 우리가 일단 비례 쪽이 소수 정당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할 것이고, 그다음 이제 지역구도 하는데 사실 이런 신생 정당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 쪽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지역구를 하게 되면은 원래 뭘 해야 되냐면 그 재래식 시장이라던가 이런데 그 지하철 입구 앞에서 악수도 하고 자기 홍보도 하고 기호 몇 번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지금 밖에 나가서요, 그렇게 명함 주고 뭐 기호 몇 번 누굽냐 이거 인사하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지역구 선거가 됐건 우리 비례정당으로서 우리를 알려서 비례대표 정치위원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온라인 싸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유튜브라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했습니다. 네.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저희한테 뭐 국가적으로는 조금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네.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공중전을 펼쳐야 되는데 네. 지금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공중전에 능한 위원장님 계시고 네. 그리고 다른 저희 그 전위 유튜버들이 위원장님 가 연맹이 된 유튜버들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가능성이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오히려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같은 신생 정당이 그 비례 정당으로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유리한 국면은 뭐냐면, 이번 우한 폐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중국 게이트죠. 차이나 게이트. 네네. 중국 댓글 부대가 이제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났고, 네네. 이 댓글 부대로부터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일반인들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중 친미를 하겠다는 저희 같은 새벽당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버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보고, 그리고 이미 저희는 그 반중 유튜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이버전을 펼친다면은 결코 온라인상의 선거전에서 저희가 밀리진 않는다고 봐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왕창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선거구에 가서 막 돈 쓰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진짜 유튜브 상으로 해서 돈을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쓰면서도 얼마든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못하는데 상대방이 하면은 우리가 불리한 건데,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상대방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상대방은 못하고 우리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건이 저쪽은 안 돼서 못하는 건데 저쪽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건 좋죠. 네. 한번 이번에 네. 힘내서 잘해보시길 네. 잘해보시도록. 잘 보자고요? 예. 왜 그러세요? 어쨌든 잘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 박사님, 그 위원장님 그 요즘에 볼 때 예전에 제가 언어 영역 지문에 항상 나오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하인리 뭡니까? 모릅니다.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위험성이 징후가 하나 두 개씩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간과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그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네. 그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 꼭 뭐 사고가 아니더라도 뭐 그 건설 현장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한 징후를 갖다가 발견을 하시는 건지, 징후를 발견하고 이거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겠다. 이 사건으로 뭐 이번에 우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위험 징후를 보내시는지. 아,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거죠? 네. 네네네. 아, 그거는 제가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이 아니니까. 농담이고. 농담이고. 왜냐면 저를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 많아요. 프리메이슨이요? 네,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상상도 못한 어떻게 그런 걸 미리 맞출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중국어 아시죠? 네. 일본어 아시죠? 네. 러시아어 아시죠? 조금 알죠. 예, 영어 아시죠? 네. 신문을 그 나라 걸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그에 그렇죠.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또 제 친구들이 또 기사를 보내줍니다. 네네. 예, 그 한국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위원장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되게 오해하는 게 네. 위원장님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방송에서 컨셉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금 건방지다, 네.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과 대화를 하실 때 항상 남의 대화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거든요. 네. 누구든지 네. 끝까지 정말 그 쓸데없는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점을 좀 여기 시청자라든지 이 당원들, 그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네. 제 바람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보를 받았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데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 신문 보세요. 그러면 다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신문을 보고 어떻게 하냐? 그거는 본인의 역량입니다. 반중 집회? 예. 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하일리 법칙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네. 그런 위험성의 징후가 몇 개씩 나타나는데 그 징후를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꼭 사고가 나타난다. 네. 사고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징후를 항상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캐치를 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나라의 정보를 입수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딱 고리가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죠. 네. 여기서 왜 연결고리가 이상하지? 하면은 조사하다 보면 답이 나오죠.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이 사고가 그냥 난 줄 알거든요. 그쵸. 그에 대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한국은 그 징후에 대해서 되게 간과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닥쳐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떡하지. 지금 차이나 게이트도 마찬가지죠. 아니 차이나 게이트가 이거 몰랐어요? 이제 와가지고 마치 막 새로 안 것처럼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 차이나 게이트가 5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5년 전에 국가에서 한 게 뭐였냐면 뭐 민변이라든지 이쪽에서 한 게 뭐였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아예 해체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관돼 있어요. 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해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우한 코로나 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딱 그 컨트롤 타워 한 명을 지정해서 진두지휘하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막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 다르고, 네. 뭐 행안부 다르고, 다 뭐 다르고. 다르고, 네.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니까 네. 협조도 안 되고, 네. 대한의사협회 말 듣지도 않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러고 있죠 현재.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은 질병 이런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안중 집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까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미리 공지했다시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저희가 했던 수적천석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적천석 집회를 뒤에서 이렇게 기획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강기훈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만지지 마세요. 전 남자가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제 눈이 안 보여서 안경 좀. 네, 그 기획을 하고 그 컨셉을 잡는 거 있죠. 특히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 중에 그 하이라이트가 그 태극기 없이 우리가 집회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애국가를 부르면서 큰 태극기 갖고 왔던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예. 그런 거.
그거 했던 게 우리 그 강기훈 이 대표의 그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들어서 큰 태극기를 만들고 그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잘해주셨고 저는 근데 그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그겁니다. 주적준공이라는 그 표말도 만들었죠. 네. 그런 이제 슬로건을 만들었던 게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했지만 예. 앞으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이버상으로 계속 그 집회라던가 그런 각종 그 선거 관련 프로파간다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에도 뭐 강기훈 대표 같은 경우 뒤에서 그 보이지 않게 활약을 하면서 그런 기획이라던가 그런 슬로건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꽤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종교 관련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관련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치 관련 일을 하면서 어디서도 종교에 대해서는 좀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헌법상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 보이도 법 전공자인데 아마 이게 저희 나라 건국 헌법부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건국 헌법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뭐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독교리라든지 기독교를 비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부패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예, 저는 기독교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을 비난한 적은 없고 그의 인간을 비난한 것 같거든요. 부패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 정치인이 됐던 종교에 됐던 상관없이 그 부패한 사람들, 이 부패는요 사회의 악입니다. 그 좌파가 됐던 우파가 됐던 결국 무너질 때 보면요 항상 부패한 사람 때문에 망해요. 그 좌파 진영들이 맨날 자기가 진보라는 또 이런 말을 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로 갖고 가다 이번에 한 방에 무너진 게 조국 사모펀드 문제였거든요. 아니 지희들은 그렇게 깨끗한 척 해놓고서 결국 부패가 심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실망해서 이탈자도 많이 난 거고 우파가 이겨야 된다면서요. 그럼 우파가 이기려면 단결도 해야 되고 그 숫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그런 부패한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파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자들은 그게 종교인이건 정치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색출을 해서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뭐 그걸 굳이 공론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요. 그냥 내부적으로 조용히 그런 사람들이 활동 못하게 커튼 뒤에서 이 얘기를 해갖고 합의를 봐서 쫓아내든지 못 나오게 하든지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그걸 내두고 방치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쪽 우파 진영을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뭐 위원장님과 똑같이 연세대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채플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감명받았던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 번도 어디 가서도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성경을 봐라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종교를 그 이제 하나님을 봐주시고 성경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을, 기대는 하나님에게. 뭐 많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우정을 그대에게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받은 뭐 조금 이게 종교적인 얘기를 오래 이제 이게 제 아마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전국에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공산권 국가들. 종교의 자유가 없죠. 중국, 북한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제가 받은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자유의 범위가 굉장히 더 넓어서 저는 종교를 믿을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아도 될 자유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믿고 싶으다 믿고 말사람 말고 그러면 살면 되고 그걸 가지고서 자꾸 활동하는데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태클을 안 걸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민 위원장은 기독교를 뭐 비난하거나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여기 왔고 한 80% 정도는 성과를 이룬 것 같죠. 그럼요. 예, 성과도 이루고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이제 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내일이면 돌아가는데 선거 때까지 시간이 4월 15일이 선거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시간이 뭐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아직 공천도 다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그 공천 잡음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부터 선거 캠프 선거 대비로 이제 전환을 할 건데 그에 대해서 꼭 성과를 낼 거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사회를 봤네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욕심 꽤 있으시네요.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 아직은 뭐 제가 목소리가 작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냥 자신감은 꼭 말로써 목소리 크다라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행동이 말을 하고 결과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그 진짜 교육의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간악한 간문 이설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묵묵히 하는 행동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시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는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할 거고 그 첫 번째 스텝으로 꼭 원내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원내에 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이번에 그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그 책에서나 봤던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접 민주주의. 네. 가장 좋은 건 직접 민주주의인데 뭐 어차피 의회 민주정치니까 뭐 직접 민주정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그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뽑는다는 거는 굉장히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저희가 하는 말과 거기에 따른 결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은 저희가 정당이 규모가 크다 작다를 보지 마시고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왜냐? 그렇게 돼서 거대 정당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그림이 나오니까 맨날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테스트 삼아서 속는 셈 치고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을 하지만 비례는 저희에게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우파 정당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왜? 지역구에서 충돌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비례대표 쪽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새벽당이라는 정당으로 따로 있다고 해서 우파에서 분열을 초래하는 정당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이념과 그다음 그것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그 젊은 열정만 보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위원장 당직자가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도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공격이 많이 올 겁니다. 이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그분들 상대하지 마시고요. 당 차원에서 법률 고문들이라든지 저희 고문 변호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분들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당에 있는 변호사가 이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이제 변호비 안 드는 건가? 당연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 나야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알아서 정당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 되니까. 예. 네, 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정당 활동 방해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예, 그런 부분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국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아 좋게 만들어야죠. 자, 하나, 둘, 셋, 넷. Make South Great. 아, 다시. South Korea. 네.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자, MSG. 네. MSG. 근데 이거 우리 지금 얘기도 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했습니다. 이신전심이네. 네네. 네, 여기 미국에 와서 같은 방언을 일주일 쓴 보람이 있습니다. 저 미국 전체 다 USA 이만하는데 조금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바꿨습니다. MSG, 네. MSG, 네. Make South Korea Great Great Again. 네. 줄여서 MSG. 이번 선거에 전국에 MSG 구호가 퍼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럼요. 노력하죠. 포스트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방송에서 얘기 안 했구나. 네. 이렇게 하늘에 엄마의 손이 딱 있고 여기서 다시다가 쫙 쏟아지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걸 받아 먹는 이런 거 만들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 그 정상인데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감동적으로 만들면 돼요. 감동적으로. 조금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 맞습니다. 이번 정권은 비정상이고요. 뭔가 저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범주 아니, 내에서 그건 조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당연하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문재인처럼 국민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이거는 뭐 세월호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 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고의적 살인 아닌가. 그렇죠. 이번 정권은 분명히 다음번에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자, 마지막으로 MSG만. 네? MSG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만 딱 하죠. 네. 하나, 둘, 셋. MSG. MSG만? 예. 하나, 둘, 셋. MSG.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